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문건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정치권 후폭풍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진실 공방을 넘어서 정치권 정쟁이 점점 불이 붙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어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감찰 첩보로 추정되는 파일 목록을 쭉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김태우 수사관이 그동안 작성했던 이런 감찰 목록, 첩보 보고서 목록입니까? 네, 전체 목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이 건넨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에 있었던 문건들을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걸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걸 일부 언론사에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언론사에 제공됐던 내용들이 이 한국당에 어떤 경위로 들어가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을 한국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내용들을 공개한 것 같고요. 예. 처음에는 우윤군 대사에 대한 의혹으로 시작이 됐다가 이 문제가 지금 민간인 사찰 문제로 커지고 있는데 새롭게 나온 얘기는 언론인 그리고 야당의 정치인 그리고 이제 학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진보 성향의 대학 교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찰 동향 등이 담긴 문건들이 있는 터라 이 문제가 지금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총에서 공개한 문건 목록을 보면 야권 정치인과 기업인 또 뭐 언론인, 교수 등이 다 망라돼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으로 이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민간인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컴퓨터에 작성했던 목록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그리고 고건 전 총리의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그리고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 또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 중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또 그 밖에 진보 교수 전성인에 대한 또 교수 사찰도 있습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와대가 이제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윤군 주 러시아 대사 사건, 그리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건, 이 모두 정권 실세,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비리 의혹이 어느 선까지 도대체 보고되었는지, 이 보고를 어떻게 묵살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공개한 파일 목록만 보면 언론인도 있고 뭐 여야 정치인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마구잡이 사찰이다, 민간인 사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 목록만 가지고 이게 마구잡이 사찰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위험하다. 네. 예. 왜냐하면 보통 정보 파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얘기를 그냥 단순 정보 수집 차원에서 모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걸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사찰 지시를 받아서 정보를 수집했던 것인지를 아직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부분을 공개했다고 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사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줄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공명심에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 공익 제보자 보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탄핵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런 논란이 많았을 때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이게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개한 목록 같은 경우에도 뭐 청와대에 있는 컴퓨터 화면을 찍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 안에 있는 목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나와서 그 내용을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 내용에 건건이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공개하고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성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정치적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굉장히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왜 언론을 통해서 질끔질끔 흘리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김태우 수사관의 그 대응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는 부분이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보고됐느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요. 야당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조국 민정수석을 직권 남용 그리고 직무 유기에 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인 사찰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직무의 권한 밖을 벗어난 행동들이 단순하게 김태우 수사관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윗선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첩보 보고를 작성하겠다라고 보고를 올린 다음에 승인을 받고 이것을 방치했다라면은 여기 대해서는 심각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따르면은 텔레그램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SNS의 하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텔레그램은 보안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도 이 드루킹 입당들이 많이 사용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텔레그램에서 차나 커피를 한잔 하면서 마셨던 정보들을 가지고 이것을 써도 좋을지를 먼저 텔레그램에 놓고 여기서 이인걸 특감반장 등에 대한 사인이 있을 경우에 한해 갖고서는 이러한 첩보 문건들을 작성했다라는 게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 맞다라면 지금까지 작성된 문건들로 인해서 청와대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이 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라는 건요. 네.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고위공직자라든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친인척 아니면은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소위 말해서 공직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치인이나 언론인에 대해서 만약 그러한 첩보보고 활동의 보고서를 만약에 조직적으로 작성을 했다면 이건 직무 범위 밖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고요. 이 문제를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직무범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게 정책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말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이런 만약에 청와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불순물이 끼어 있는 첩보 보고를 올린다고 했을 때 그걸 단호하게 끊지를 못했다고 하는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좀 불순물이 끼어있다 인지했을 때 더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특별 승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승진을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종의 더 본인 스스로가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나 더 많은 첩보 보고를 올릴 개연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와대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이미 끊었어야 하고 그렇게 안 된다 하면은 그 예. 사람을 빨리 돌려보냈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한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찰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인 사찰의 범위라고 하는 건 단순 정보 수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의 뒤를 쫓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뒤를 캐고 다니거나 이런 범위까지 넘어섰을 때 보통 사찰이라고 표현한다는 네. 것이죠. 근데 지금 공개한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앞서 뭐 김태우 수사관이 직접 나서라고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요. 이런 목록만 대충 공개해 놓고 난 다음에 내용도 확인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이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왜 이런 정보 목록을 수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가 그런 사찰 행위를 했다는 건지 예. 아닌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면이 저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쉬운 방법들도 있고 쉬운 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미심쩍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직무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때 그때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 아쉬움은 남지만 이 문건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아직 남는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이제 입장이신데요. 자, 여당은 한 개인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영교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특별감찰반은 한마디에 정치 공세를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단원고 학생들을 불법 사찰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이 바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비선실세가 국기문란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민간인 사찰입니다. 민간인 사찰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여러분이 파악하고 그리고 또 기사에 올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네.
지금 야당에서는 과거 정부에 있었던 민간인 사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입장인데 지금 서영교 의원 얘기 들어보면 세월호 때 뭐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기무사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게 되면서 이 사찰이 의혹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면 차단시켰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활동들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인 것을 좀 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이 해야 될 직무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첩보보고 활동을 했다라는 건 명백하게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묻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정부와 같이 연결해갖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뒤를 캐거나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핵심적으로 이것을 지금 있게 되는 김태우 수사관이 혼자서 했던 것이 아니라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따르면 텔레그램에 동료들이 함께 들어가 있고 네. 여기에 대한 첩보보고를 올린 다음에 이러한 민간인에 대한 첩보보고를 올리는 활동들을 동료들도 함께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한 15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정권이 출범하고 특별감찰 반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런 보고를 올렸을 때 한 번도 문제를 삼거나 제지한 적이 없다라는 게 이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문제가 있고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처럼 이렇게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뜨거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직전에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좀 드리면 지금 이것을 청와대에 있는 기밀을 유출했다라고 하면서 이 김태우 수사관이 직접 고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에 따르면 본인이 얘기했던 정보를 청와대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정보를 받지 않고 이건 다 불순물이고 개인 스스로가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건 기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고요. 예. 만약에 정보를 받았다라면 불법 사찰을 용인하거나 지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김태우 수사관은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고 이걸 정치행위로 몰아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뭐 밝힌 바가 있고요. 전혀 경고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정보 공유하는 문제는 이건 정보 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정보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자들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는다 이런 원칙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정보 파트에 있는 사람들끼리 당신은 뭐 알고 있냐? 나는 이런 거 알고 있다. 자기들끼리 망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것을 그것을 사찰행위하고 연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느 범위까지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영역을 정해줬느냐 정해주지 않았느냐. 이건 왜냐하면은 청와대의 직무 범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갖고 왔을 때 청와대가 어디까지 이 정보에 대해서 보고하고 실제 실행으로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 이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또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섞어서 얘기하는데 좀 분리해서 하나하나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논란은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청와대의 근데 반박 역시 지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미꾸라지, 불순물, 유전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제는 청와대 대변인이 급이 맞지 않는 일을 하지 말자 이런 당부까지 기자들에게 했는데요. 이번 논란에 대처하는 청와대의 모습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여러분, 금 맞지 않는 일 하지 맙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김태우 수사관 말에 휘둘리지 말라면서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지난 10월 중순에 자신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첩보로 올렸지만 묵살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그 첩보 내용은 이미 지난 10월에 다른 매체가 보도해서 다 드러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도 부끄럽고 창피한 게 기사 베껴쓰기 아니냐, 급에 안 맞는 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폭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강경 대응으로 맞서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꾸라지, 불순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강조했고 논란이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자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유전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강경 대응에 대해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가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김태우 수사관을 영웅으로 키워주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상하리만치 발끈하기만 하는 태도가 스스로 의혹에 기름을 끼얹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라고 선을 그은 여당에서도 청와대의 대응 방식이 자칫 엉뚱한 후폭풍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너무 강경 대응하면은 김태우 수사관을 영웅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유근 대사 사건이 나올 때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다 보니까 이 대응이 끝나면 또 다른 것들이 불거지게 되고 결국 건건이 대응을 할 때마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게 되면서 오히려 의혹들을 증폭시켰던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미꾸라지 발언이나 불순물에 대한 발언들 그리고 DNA 같은 발언들은 사실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야권 입장이라든지 언론에서는 그 내용에 집중해서 받아갖고선 이것들을 더 키우기 좋은 소재들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가 있다라면 이게 명확하게 평론가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 규명이 되지 않았다라면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을 때까지 좀 시간을 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에 대한 핵심 본질의 당사자로부터 이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청와대 대변인과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서 이 문제를 키웠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은 저는 좀 온당하다 생각이 네. 되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라든지 국민의 관점에서는 정말로 청와대 내부에 있는 권력 안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찰이 이루어진 것인지 정말로 여권의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비위첩보가 올라갔는데 묵살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여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마이크를 대고 물어볼 수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에게 경제 문제를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던 태도들로 봐서 사실은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이미지가 좀 무너지지 않았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원인 중에 저는 하나로요. 당시에 여러 가지 인사들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전 정부와는 다른 소통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정작 그런 소통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대변인하고 국민소통수석은 관련해서 대응을 안 하겠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밝혔거든요. 반부패 비서관에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해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해명한 게 말이 바뀌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 사실은 민정수석실 안에서 내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걸 대변인이 끌고 와가지고 대변인이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맥락을 설명하다 보면은 말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해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박경철 비서관이 네. 나와서 직접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차라리 그 부서에서 직접 해명하는 것이 낫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 청와대가 굉장히 격앙되거나 좀 흥분하거나 아니면 좀 과잉 대응했다고 하는 뭐 의견들이 있는데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만하다. 왜냐하면은 청와대가 그동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촛불 정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 시위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공정과 정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정과 정의로움, 이 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치적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용납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물쩍 뭉개고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요. 둘째로는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김의겸 대변인이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근데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사 내부 사정이나 언론사 관행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휘둘림을 알면서 당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일부분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아마 언론인 중에서 상당수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정보가 들어왔거나 했을 때 이 사실 확인이 좀 덜 됐다 하더라도 폭로부터 먼저 하고 봐도 나중에 가서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이 네. 폭로했을 때 회피는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 언론 윤리에 문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폭로를 할 때 그 폭로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취재가 이루어진 다음에 폭로를 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앞으로 해명은 반부패 비서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말씀하신 대로 해명을 하다가 살짝 울먹이기까지 했다 이런 뭐 보도도 전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변인이 설명을 안 하고 그 직접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언론사 실명을 공개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소통수석실 내에서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의 소지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더라면은 얼마든지 반부패 비서관실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언론들에게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오해관계들을 더 증폭시켰던 것은 우리 정부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정부다라고 선을 긋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김태우 수사관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일지 여부에 대해서 폭넓게 열어두고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안에 대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들을 닫아놨던 것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현재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브리핑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가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청와대 문재인 정부 적어도 청와대 안에서 생산된 문건들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만큼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언론이 주장하는 것만큼 해명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첩보 보고를 했을 때 왜 끊지 못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로는 이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던 시점 지금부터 한 달도 훨씬 더 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점에서 그때도 제가 여러 언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청와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빨리 공개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폭풍이 커지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대응을 미직미적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네. 김태우 비서관과 관련돼 있었던 문제, 특감반과 관련돼서 왜 그럼 전원 교체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금 더 자세하게 공개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이런 일은 덜 발생했을 것이다. 발생했다 하더라도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많은 폭로들이 오히려 예. 신빙성 있게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청와대의 대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기 대응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 예, 어쨌든 검찰도 지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수사로 사실상 돌아선 입장이니까요. 이 수사 결과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른 미래당으로 치면 탈당 1호죠. 이학재 의원의 먹튀 논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친정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이학재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직 유지를 놓고 지금 바른미래당에 이어서 민주당, 평화당까지 합세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야의 합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다시 맡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진짜 좀 그거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얌체 같은 짓을 한 건데. 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당적을 변경했다고 해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 국회 관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복당 선배인 김영우 의원부터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환영을 해줬는데 좀 어색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맡고 있었던 정보위원장직 이
자리 때문에 지금 복귀해도 좀 시끄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좀 야속하죠. 같은 두 개밖에 되지 않는 위원장직인데 그것을 일부러 바른 정당계를 배려한다고 사실은 이학지 위원에게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복당하면서 이것까지 갖고 가게 되니까 2부 자리까지 들고 갔다. 한국당으로 가면서 혼수를 챙겨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총선이 이제 약 1년여 앞둔 시점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대북 이슈 같은 경우는 야당 입장에서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현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국정원을 비롯한 이 북한에 대한 정보 동향들을 파악해서 내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 회의 전체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정보위원장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내려놓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원장에 대한 배분이라는 것은 20대 국회 후반기가 설정되는 그 지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당에 대한 이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특히 노회찬 전 의원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원내 교섭단체가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구성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직을 다 돌려주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국회 내에서의 룰을 어떻게 설정할 네. 것인지 이 문제가 또 하나로 촉발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뭐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뭐 논란이 네. 있는 것 같긴 한데 전례를 보면은 가져간 경우도 있고 안 간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 말이 관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언제 저런 관행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20대 국회 들어서서 사실 분당, 합당, 뭐 탈당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당, 합당, 탈당은 혼자서 의원이 탈당하거나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과 함께 움직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직이 같이 움직인 것이지 그게 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고 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라서 예.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20대 이전의 상황 보면은 뭐 진영 의원이라든가 한 3차례 정도 상임위원장을 내려놔야 될 상황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다른 당으로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구속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무소속으로 가게 되거나 네. 이럴 때 상임위원장직 내려놓고 갔어요. 예,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관행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설명이 아닐까 싶고요. 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뭐 원구성 할 때 보면은 20대 원구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원구성 협상할 때 왜 협상이 안 됩니까? 상임위원장직 어느 당이 몇 개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배분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겨우 2개 갖고 온 거를 이부 자리 2개밖에 없는데 하나 갖고 가겠다고 하면 누가 그걸 반기겠습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2부 자리를 놓고 가라 손학규 네. 대표가 이런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소속은 그렇지만 활동은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 있지 않습니까? 이 틈을 타서 지금 당적을 정리해달라 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이 이부자리 얘기하니까 호적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네. 가짜 호적으로 지금 있는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빨리 비례대표 정리를 해줘야 우리 당으로 와서 활동할 것 아니냐. 몸은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되냐면 국민이 되는 겁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비례대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2016년도에 국민의당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쪽 당도 저쪽 당도 싫기 때문에 공천 파동도 있었고 정말 중도 진영에서 제대로 한번 정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했던 국민의당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서 비례대표를 받았던 예. 의원들은 민주평화당으로 가서 당적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그 당은 다시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으로 출범하게 됐는데 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건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원래 정신으로 좀 돌아가서 사실은 제대로 된 임기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수리와 네.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학재 의원 탈당으로 이 상임위원장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바른미래당에서 얼마나 더 갈 것인가, 보수 대통합은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정보위원장 자리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시끄러운 국회의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두 분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